안녕하세요. 자, 인간과 사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사회학의 형성과 발전인데, 요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할게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학의 형성과 발전 안에는 이제 고전 사회학자들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학 이론에 대한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 가지고 사회학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회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제 사회학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좀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의 발전에서 이 발전에 해당되는 내용이 주로 이제 고전 사회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 사회학을 발전시켜 왔느냐, 이제 요 얘기가 이번 강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질문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보론으로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을 약간 보완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사회학적 상상력을, 밀즈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핵심 내용은 밀즈의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조적이고 비판적인 관점, 관계적인 관점, 총체적인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구조적 관점, 이게 이제 비판적 관점으로 연관이 되는 건데, 밀즈가 얘기한 사회학적 상상력의 핵심은 우리가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개인의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한 걔는 나쁜 놈이야 라고 개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개인의 문제로 모든 거를 여긴다, 간주한다라는 거죠. 근데 밀스가 보기에 모든 사회 현상이 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또는 특정 집단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만,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떤 그 부분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는 구조적인 맥락이 존재한다. 그래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 구조적인 관점을 도입하면 결국은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은 나쁜 놈이야, 걔는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개인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우리가 왜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 개인의 행위를 바라보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세하게 알아봤더니 맨날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게임이나 하고 페인처럼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돈 떨어지니까 나와서 그냥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하루에 12시간씩 어디 음식점 가게에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죽도록 일을 하는데도 부모님 모시고 자기 애들 교육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족한 돈을 아이 뭐 등록금 뭐 예를 들어서 수업료를 만들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밀스가 얘기하는 거는 개인이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 어떤 사람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을 죽도록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 가난의 결과로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밀즈가 말한 사회학적 상상력의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관계와 그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그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총체적인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보는 게 결국은 구조적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적 관점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개인이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개인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비판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밀스의 사회학적 상상력인 건데, 이 앤소니 기든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개론책을 내놨어요. 거기 이제 개론책의 앞부분에 이 밀스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더 추가 보완해서 본인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비판사회학회에서 교재에도 이렇게 옆에 박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밀스의 이론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밀스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기든스가 본인의 관점에서 재해석해가지고 다시 제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앤소니 기든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사회학자이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론적으로도 80년대, 70년대, 80년대, 특히 80년대, 90년대, 특히 90년대에 굉장히 그 세계적인 석학으로 부상을 하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작업은 뭐 여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고전 사회학자의 이론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그 이론을 옛날의 이론이기 때문에 현대의 상황에 다른 시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이론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당시에 독일의 울리히벡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도 우리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영국에는 앤소니 기든스, 독일에는 울리히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제 부상을 했는데 두 사람이 공동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동 작업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기든스의 고전 이론의 재해석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성 또는 근대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 새로운 그 사회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두 사람이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울리히벡 이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제2의 근대라고 하는 개념을 두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 두 사람이 만들어낸 제2의 근대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한 사람은 기든스는 이제 그 구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고, 울리히벡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험사회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험사회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론의 틀을 가지고 작업을 꾸준히 해왔던 분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기든스가 사회학 개론, 사회학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사회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을 이제 다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역사적 상상력, 인류학적 상상력, 비판적 상상력인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상상력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역사적 상상력이다.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변화된 게 현재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갑자기 현재라고 하는 게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면 또는 과거를 알아야만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기든스의 이론적 작업은 고전 사회학자의 이론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재해석해가지고 현재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자기의 작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적 상상력이 되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어떻게 과거에서 현재까지 발전해 왔는가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한다. 우리가 역사학을, 사실 이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역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문학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내가 현재 20살에 내가 존재하기까지는 1살에나 3살에나 5살에나 10살에나 15살에나 내가 과거라고 하는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현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현재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이해해야 되고, 과거를 이해하면 현재의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사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죠. 자,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에 한국 사회가 대단히 민감한 이유가 뭐죠? 식민지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식민지 경험이 현재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현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적된 시점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회 현상이 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 과거를 통해서 그 사회 현상의 과거를 먼저 알고 그래서 현재 현상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학적 상상력이라고 또는 이제 비교사회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데, 인류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앤스로폴로지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나라 대학에 인류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 중에는 요즘 TV에 가끔 나오시는 분이 조한예정 교수님이 지금 정년퇴직을 하셨을 텐데, 그분이 이제 EBS 방송에 가끔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인류학을 하십니다. 근데 인류학은 원래는 사회학에서 같이 해요. 근데 이 인류학으로 별도의 분과 학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인류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사회의 사람들의 문화나 삶의 양식들을 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상적 삶의 문화라고 하는 거를 주된 연구 분야로 설정을 하고 그거를 분석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인류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인류자인 거잖아요. 인류. 우리 인류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그냥 간단히 국가별로 봅시다. 중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자,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입는 옷,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 이런 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독일 사람이 다르고 미국 사람이 다르고 프랑스 사람이 다르고 캐나다 사람이 다르고 한국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인류학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 다른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의 각각이 다른 모습들을 다 따로따로 하고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 다르냐 이런 게 아니라 다르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에서는 이제 비교 방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써요. 비교 사회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류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든스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인류학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인류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양한 다른 사회의 문화를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회와 어떤지를 비교하면 우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어떤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비교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 사회학적 상상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나 이런 것도 벤치마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 어떤 다른 집단, 다른 조직, 다른 국가, 다른 사회는 특정한 문제, 다른 현상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우리의 특징과 그들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단점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딪히는 사회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 그거를 비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류학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상상력은 밀즈가 얘기한 거하고 거의 직접적으로 그대로예요. 기존의 당연한 정당화된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이는 기존의 모든 것들을 가치가 됐건 규범이 됐건 질서가 됐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의문시하고 상대화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새로운 가치와 규범 질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성애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사회적인 논란이 많죠. 자, 그러면 기존의 가치에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왜 말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일상화가 됐죠. 몇 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그 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왜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일정한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과 질서를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제도로서 활용해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이제 유통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비판적 상상력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기존에 주어져 있는 거를 당연한 것, 변화될 수 없는 것, 고정된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없고 사회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쟤는 항상 오라가 아니라 쟤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왜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비판적 상상력을 보면 부지런해서 누가 이익을 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거기서 죽도록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고 근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부지런하게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지런하게 직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더 받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내가 부지런해야 되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부지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너는 사회적으로 이상한 애가 된다. 비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나에게 강요되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되느냐? 김치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김치를 좋아할 수 있는데 비판적 상상력은 내가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모든 것들을 일단은 의문시하고 상대화, 내가 김치를 안 먹고 피클을 먹으면 문제가 생길까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즉 사회라고 하는 건 변화해 가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비판적 상상력을 가지고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의문시하고 상대화함으로써 그 결과는 뭐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사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든스가 얘기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인데 결국은 구조적인 관점과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사회학의 이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건데 사회 현상을 어떻게 탐구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쭉 다 그 개념들을 썼는데 당연히 사회학은 과학적으로 사회 현상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옆에 있는 객관적이라는 거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과학적은 객관적이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죠?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이 아니고 주관적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 현상을 탐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현상은 굉장히 복잡한 거잖아요. 자,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규범을 어겼다, 제도를 어겼다. 근데 거기에는 개인적인 성격,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 현상은 단순히 그게 교육의 문제. 자, 교육에서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보니까 결국 뭐와 관계가 있느냐? 부모의 사회적 지위,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 자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회 현상은 일단은 다양한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거기 때문에 자, 그거를 일단은 분석적으로 하나하나를 낱낱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영역, 제도의 영역, 정책의 영역, 경제적인 영역 구분을 해서 경제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교육적 측면을 따로따로 분석을 한다. 분석적인 거는 복잡한 거를 낱개로 그 부속품이라고 하는 거를 개별적인 걸로 분해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학은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낱개로 뗀 거를 다시 모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통해서.
자, 교육과 제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육과 경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상호적인 관계들을 보고 이런 관계들을 따로따로 본 다음에 결국 뭐죠? 전체적으로 하나로 총체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교. A라고 하는 현상과 B라고 하는 현상, 학원과 학교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그 다음에 역사적, 과거로부터 이 현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이런 방법론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학 현상을 탐구할 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동시에 관계적이면서 전체적이고 비교적이고 역사적인 방법론을 쓰는데,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다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 이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사회학 내에서는 논쟁이 많이 돼요. 뭐가 과학적이냐. 그럼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하는 게 과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뭐가 객관적이냐. 그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이지 않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주관적이지 않은 게 객관적이냐? 그건 다른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모든 사회, 아니,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라는 말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은 그거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이 다른 생각을 하면 그건 객관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냐? 99명의 생각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00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해도 그게 100명의 주관적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가 객관적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방법론이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간주관적이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 사람이 주관적인 생각,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개인은 주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연구자도 주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 주관적인 생각이 모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가 하나로 모아지면 우리가 그걸 그냥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지, 엄밀한 의미에서의 객관적 사고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리적이다라는 말도,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현상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모여서, 개인과 집단이 모여서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주로 이제 사회학에서 관심을 갖는 건 집단적인 현상이죠. 자, 그런데 논리적인 방식으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가 합리적이냐. 자, 사회 현상에 얽혀져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모두 인간인데, 인간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 당연히 인간적이. 그러니까 인간은 논리적 사고와 비논리적 사고, 즉 감정적이고 정서적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특징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행위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서적인 감정적인 행위를 합리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 내 감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제가 싫은데 그 싫은 이유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설명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사회학의 방법론은 이건 이제 일반적인 원칙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론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실증적이고 경험적 연구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양적 연구 방법이다, 또는 정량적 연구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객관성은 가능하다, 사회학 연구에서. 이걸 전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객관적인 연구는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뭐가 실증적이고 뭐가 경험적이냐? 이걸 이제 꽁트와 디르갱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말씀드리겠지만 두 고전 사회학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실증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객관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증명될 수 없는 거는 사회학의 영역이 아니고 철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자, 세계가 아름답냐? 이거는 사회학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철학적 가치 판단인 거고, 이건 주관적인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계가 아름다운지 어떤지는 증명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연구를 해야 되고,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증명해야 된다,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적인 것도 경험적으로 파악 가능한 것. 제가 도둑질을 했는지, 돈이 얼마 있는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분석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증명될 수 있고 경험적으로 파악 가능한 것만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실제로 증명 가능하고 경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거를 연구하는 방법은 양적인 연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숫자로 측정 가능한 것만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증적 경험적 연구 방법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이 연구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연구가 가능한데, 그럼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한 거는 실제로 증명 가능하고 경험적으로 파악 가능한 영역이다. 그 영역에 대해서만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실증적 경험적 연구 방법인데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설문조사와 유사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설문조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설문조사라고 하는 거는 설문지에 만들어서 1, 2, 3, 4, 5 이 중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구체화돼서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자,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지지하십니까? A 아니면 B 아니면 C가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누구나 파악 가능하죠. 100명의 사람을 물어봤더니 100명의 사람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 A를 30% 지지하고 B를 70% 지지했다. C는 지지 안 했다. 경험적으로 파악 가능한, 그래서 설문조사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쓰는 거고, 유사실험이라고 하는데, 유사실험은 실험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실험과 유사, 실험이면 실험이지 왜 실험과 유사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실험은 자연과학에서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과학은 실험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특정한 상황에서 노출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실은 아니지만 실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어떤 상황을 통제해서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위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거에 관련된 이론을 만들어낸다. 이게 유사 실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방법인데, 과학으로서의 사회학, 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증적 경험적 연구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설문조사에 기초한 양적 연구 방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사회학이나 사회과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적 연구 방법이 있는데, 이 해석적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이제 많이 해요. 또는 해석적 연구 방법론은 질적 연구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란 말은 뭐죠? 어떤 사회 현상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를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파서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앉아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위자들이 주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자들의 행위 자체가 주관적이고 그 주관적인 행위 자체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베버의 이해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Sociology of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제 독일 말로는 Soziologie des Verstehens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해사회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해석적 연구 방법이 주로 많이 쓰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베버의 이해사회학은 해석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이 많은 민족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이라고 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아, 정이 뭐다. 자, 그러면 한국의 사회학자들은 한국 사회 현상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고 주관적인 의미가 뭐다. 그걸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의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 자,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연구하느냐라는 겁니다. 연구 못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베버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자들의 행위 자체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사회과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연구 자체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의 개인주의를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베버의 이해사회학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연구자가 같은 문화적인 생활권에서 그 생활세계의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면 연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사회과학의 특징이다. 자연과학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란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바깥에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연구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내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이해사회학에서 베버가 이제 얘기하는 가치 자유와 가치 중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모든 연구는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버의 이해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가치 자유와 가치 중립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자가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는 가치 연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의 정을 분석할 때는 한국인의 문화적인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그걸 연구하기 때문에 이미 연구자가 정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연구자는 가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가치 연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구자는 당연히 가치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자유가 하나의 연구자의 원칙이 되는 게 아니라 가치 연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몰입하면 올바른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문화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그 가치로부터 스스로를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가치 자유와 가치의 중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구자는 마치 내가 마당에 있는 개미를 연구하는 것처럼 나는 개미하고 상관없는 존재니까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개미는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사회학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베버는 보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섞여져 있는, 자, 여기 여러분들 보면 연구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 4대강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학자인데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의 가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관점도 연구자로서 전문가들이 자기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국의 행위 자체를 찬성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베버는 그게 당연한데 최소한 연구자라면 내가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사회 현상에 어떻게 가치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가치 연관을 인식하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분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가치 자유와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떤 사회 현상에 가치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마치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입이 가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베버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질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게 참여 관찰. 자, 이거는 뭐냐면 참여 관찰은 내가 그 집단의 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집단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 현상에 그 관여되어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을 불러다가 그 면접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문헌 연구는 마찬가지로 그 분석하려고 하는 사회 현상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적 연구 방법이 요새는 주관적이다라고 해서 약간 배제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나 숫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객관적인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연구 경향이 있는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 즉 실증적 경험적 연구 방법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해석적 연구 방법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총체론적이고 관계론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관점으로 이게 이제 일종의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얘기하는 총체론적, 관계론적 관점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사회 현상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재구성해서 총체적이고 관계적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개인에 대한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개인적 자료뿐만이 아니라 집단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개인의 행위를 그 개인의 사회적 구조적 위치에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야 된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실증적 경험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을 다 같이 써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할 경우에는 뭐 실증적 방법만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두 가지를 굳이 배척하지 않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회학의 방법론이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단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을 최대한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하나의 강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의 형성과 발전이라고 하는 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역사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이 돼 있겠네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현재는 우리가 현대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사회는 전통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정보사회, 지식사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회학 이론의 초기는 전통사회로부터 현대사회로 변화가는 시점에서 전통사회에 살고 있는데 새로운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새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면서 사회학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산업사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래사회라고 하는 게 얘기가 많이 되죠. 자, 그럼 미래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사회는 우리가 사는 산업사회로서의 현대사회와는 다른 사회가 될 것 같은데 그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떤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회가 움직이고 어떤 사회 구조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게 새로운 사회학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학 또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 사회에서 현대 사회, 지금의 산업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의 과도기의 형성이 되고 발전해 왔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 이제 전통 사회, 옛날 사회잖아요. 조선 시대.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개인 땅이지만 이제 두레나 품앗이를 통해 가지고 집단 노동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자,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촌이라고 하는 시골이라고 하는 데에서 집단적으로 같이 서로를 도와가는 공동체적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자, 요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결혼이나 뭐 이런 어떤 행사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마을, 같은 옆 동네, 인근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 사회인데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죠. 이 현대 사회는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에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 논과 다른 사람 논을 같이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임금을 받고 여기 와서 공동으로 공장 안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거와는 다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 이거 도시죠. 전통 사회에는 도시라는 게 거의 없거나 아주 일부분에만 존재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죠. 도시가 중심이고 시골이 부가 된 거죠.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임금을 받고 작업을 하는 이런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논을 내가 쳐먹는데 나 혼자 농사를 짓기 힘드니까 특정한 시점이 되면 돌아가면서 같이 농사를 해준다. 여기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내가 개인으로 고용이 돼서 개인으로서 일을 하고 개인으로 임금 받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장 안에서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도 전통사회와 현대사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소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소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었죠. 근데 지금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달라진 거죠. 현대사회의 특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사회의 특징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사회가 변화해 가면 그 변화되는 사회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사회학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기 구분을 이렇게 해요. 전통 사회를 우리가 전근대 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트래디셔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시기적, 시간적 구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모던한 사회로 얘기를 해요. 모던.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근대와 현대를 구분을 해요. 자, 근대는 언제죠? 조선시대를 얘기를 하고, 현대는 뭐 해방 이후나 6.25 전쟁 이후를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도. 근데 외국에서는 근대와 현대라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둘 다 모던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다음에는 트래디셔널, 그 다음에 바로 모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대와 현대를 시기적으로는 구분을 하는데 이 근대라고 하는 거와 현대라고 하는 시기가 다른 사회의 형태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구분되지 내용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현대 이후에 올 사회는 아직 누구도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를 해요. 탈근대, 근대가 아닌 어떤 사회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근대, 현대, 모던한 사회를 분석하는 게 사회학이다. 근데 사회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모던이라고 하는 사회를 분석하는 것을 자기의 주된 연구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왜? 모던이라고 하는 걸 분석하느냐? 왜 분석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근대에서
그러니까 트래디셔널에서 모던,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변화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전문화와 분화의 과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근대보다 또는 전현대보다 전통사회라고 하는 거는 전문화나 분화가 덜 돼 있는 사회고, 근대 현대 또는 모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현재 사회는 전문화라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분화라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자, 분화와 전문화라고 하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뭐죠? 복잡해진다, 사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단순했던 사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복잡한 사회로 바뀌어가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복잡한 거고 복잡한 형태가 뭐냐? 복잡한 형태가 복잡하니까 조사하고 분석하고 탐구할 게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던한 학문이다. 모던이라고 하는 거, 모던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통사회는 농업사회, 트래디셔널한 소사이어티가 되는 거고, 근대사회, 현대사회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모던한 소사이어티가 되는 거죠. 모던 소사이어티. 근데 이 모던 소사이어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구분하는 특징이 뭐냐? 산업화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산업화로 인해서 전통사회와 근대사회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회로 바뀌었다. 자, 그럼 사회학의 형성과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현대사회, 모던 소사이어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던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던,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에서 보기에 가장 큰 특징은 산업화를 기준으로 해서 전통사회로부터 발전해 온 사회다.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자, 그럼 이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를 근대사회, 현대사회의 특징으로서의 산업사회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산업사회의 원칙과 원리가 뭐냐? 계몽이라고 본 거예요. 계몽은 뭐냐? 계몽, 깬다라는 거예요. 밝아진다. 자, 이건 뭐냐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행동하고 행위하는 게 중심이 되는 사회가 산업사회다라고 보는 겁니다. 산업은 그냥 뭐 생산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고인데, 왜 그럼 사람들이 생산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중심이 되는 사회로 바뀌어 왔느냐? 사람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계몽, 밝아졌기 때문에. 밝아진다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체계화돼서 학문이 됐고, 학문이라고 하는 게 지식인 거잖아요.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산을 하는 이런 사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몽이라고 하는 걸 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로부터 깼느냐? 전통사회는 종교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건 뭐죠? 믿음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믿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근대사회라고 하는 거는,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는 믿음에 기초한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근대사회가 만들어져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종교가 지배하는, 믿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혼란과 무질서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가 결국 근대사회를 설명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면, 전통사회는 농업과 농촌, 지주, 왕권, 이거를 정신적으로는 종교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사회학에서는 주술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믿음에 기초한 사회다, 전통사회는. 근데 근대사회는 산업과 도시, 시민사회, 시민이 중심이 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생산에 기초한 사회, 그리고 결국은 왕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종교에 기초해서 제도라고 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국가가 지배하는 사회가 현대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회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통 사회와 근대 사회의 차이를 쭉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전통 사회는 사회학에서 보기에 동질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다. 근데 근대 사회, 현대 사회는 이질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저 영천이나 여기 경산도 그렇고 여기 하양이나 아니면 경주나 뭐 이런 데 가까운 동네, 대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을 가면 여전히 같은 성씨를 쓰는 친척이나 친지들이 주위에 몰려 살아요. 동질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혈연에 기초한. 근데 근대 사회, 자, 영천, 경주, 뭐 경산 이쪽에 그 하양 이쪽을 빼고 대도시인 대구로 넘어가 봅시다.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상이한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에 모여서 산다라는 거죠.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이다라는 겁니다. 직업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좋아하는 성격이나 소비하는 거나 모든 게 다른 집단들이 모여서 어울려 산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같이 산다. 여기서 같이 산다는 적극적으로 같이 산다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통 사회에서 동질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개인과 집단 간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동질성이라는 거고, 근대 사회는 그런 동질성이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맞물려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도시에 가서 공장에 취업을 하는 거고,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남겨야 되니까 쟤를 취업을 시켜가지고 노동자나 이런 걸로 쓰는 거죠. 자, 사회적 통제도 전통 사회에서는 마을의 사또 또는 마을의 어른이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통제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하지 마. 너 저기 가. 뭐 해. 근데 근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통제를 누가 하나요? 자, 여러분들이 가다가 중학생이 어디 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가서 너 담배 피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경찰한테 신고를 하거나 간접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통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위도 예전에는 전통 사회는 신분이죠. 왕, 귀족, 양반. 내가 혈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근대 사회는 태어날 땐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다라는 겁니다. 자, 산업도 전통 사회는 농업 중심이고 근대 사회는 제조업, 생산, 산업이 중심인 거고, 주거의 주된 공간도 전통 사회는 농촌이고 근대 사회는 도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전통 사회와 근대 사회의 사회 형태를 사회학이나 사회과학에서, 특히 사회학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전통 사회는 개인이 공동체 안에 포괄되어 있는 공동체 사회다. 개인이 존재하지만,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개인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의 한 성원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대 사회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이라고 하는 집단이 중요한 사회고, 그 조직이 자기의 조직적 목표를 달성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동체에서는 개별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집단적인 조화,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익사회에서는 나에게 이로운 거면 하는 거고 이롭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형태도 가부장제라고 하는 건 권위적인 형태고, 관료제라고 하는 거는 근대 사회는 관료제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는데, 이 조직의 형태가 관료제의 핵심적인 특징은 여기 이제 밑에 나오긴 하지만 규정과 규칙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거다. 개인의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제도화된 규칙에 따라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의 정당성 또는 지배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부장제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짱인 거죠. 속된 말로. 전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해왔으니까 당연히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건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규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자, 추미애 아들이 무단 휴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걸 뭘로 따지는 거죠? 규정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지배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통은 뭐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맞는 거야 라고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규정집에 휴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휴가를 연장하거나 연기하는 게 가능하냐, 규정에 있냐 없냐, 근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따져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등의 해소도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야, 우리는 맨날 이렇게 했어. 신입생이 입학하면 무조건 소주를 사발로 마셔야만 돼. 이게 전통이야. 너 하기 싫어? 자,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선배들이 데리고 가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두들겨 패는 거죠. 폭력적으로. 갈등 해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근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잡혀가는 거죠. 평화적인 방식으로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갈등 해소를 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자, 의사소통도 예전에는 공동체 사회에서는,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대면적으로 만나서 모든 걸 해결했는데 근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미디어나 전화, 중개적인 방식. 우리가 지금 강의를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더 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근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인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가까워졌네요. 1시간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합시다. 요것도 사실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임용고 씨의 요 부분이 이제 이론과 관련해서는 자주 나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막스, 꽁트, 스펜서, 베버, 디르켄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에 일단 다시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끊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